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비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 채권시장도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벤치마크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4%까지 하락해서 기준 금리보다 35bp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금리 하락에 대한 압박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채권 담당 간판 기자 노현호 기자와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이 없죠. 네. 오늘 채권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주식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간밤에 네. 일어나자마자 모두들 이 간밤 인포맥스를 통해서 미국 시장 어떻게 됐나 봤을 텐데 일단 급락세는 멈췄어요. 다우지수가 이틀 동안 한 10% 이상 떨어지더니 어제는 0.9% 떨어진 채 그래도 그나마 선방한 거고 나스닥 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끝났으니까 하락세를 멈췄는데요. 이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이 문제예요, 사실은. 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실 주식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2.4% 떨어진 거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큰 건데 주식은 급락하고 채권값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채권 금리를 왜 얘기하냐 하면은 주식하고 채권이 약간 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웬만해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이게 만약에 연준이 아주 과하게 긴축할 때는 모두가 이게 주저앉지만 그게 아닌 이 상황에서는 시소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도 그 차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폭탄 발언, 뭐 관세 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채권 시장에도 영향이 큰 상황이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관세 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채권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원리를 좀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개방 경제 소국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좀 망가지고 수출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성장률이 망가질 거다. 이게 뭐 경제적인 경로로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지금 트럼프의 이거를 관세 정책을 25%로 부과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간밤에도 봤듯이 뭐 중국하고 또 이 설전이 붙고 좀 더 이게 격화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지정학적 위험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시장 사람들은 좀 더 이거 불확실성이 큰데 더 위험해 보이네 이러면서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주가는 급락하고 이 비슷한 사례가 2019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보면은 환율 오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많이 사면서 우리나라 금리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중국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만약에 중국하고 좀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거기서도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위험회피 심리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 요인도 있고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니까 팔게 네, 되고 맞습니다. 채권 금리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사게 되니까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준 금리가 2.75%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채권 금리 3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준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네. 금리 붙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낮아졌어요. 무려 35bp 낮아졌어요. 이런 역전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지속될까?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보통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기 마련인데 예. 이론상으로는 좀 대부분은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최종 기준금리가 얼마나 내릴까가 이제 중단기 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3년 금리에 미리 반영이 됩니다. 미리 반영이 돼서.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제 초단기 금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뭐 1일이나 7일 뭐 이 정도 7일물 RP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일 뭐 콜금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조달 금리보다 국고 3년 금리가 낮다는 거는 제가 채권 투자라고 했을 때 그 기준금리로 보통 조달을 한다고 보면은 단기 쪽에서 네. 그 조달을 하고서는 국고채 3년을 샀을 경우에는 제가 계속 손실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왜 이런 것을 계속하냐 그러면은 결국 가격 상승 기대감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생각보다 좀 더 의지를 뭐라고 하죠? 이게 빨리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방어적으로 가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준다면은 이게
조정이 될 텐데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면 중단기 금리는 이렇게 눌리지가 않을 텐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 이게 뭐 딱 정해진 펀더멘탈 요인이라면은 이걸 보고서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워낙 이 요인들이 많아갖고 지금은 분석하는 단계인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뭐 물가를 봤을 때 그렇게 빨리 인하는 못할 것 같아요. 한은 같은 경우에 그 정도도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반영돼갖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근데 지금 주도하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국채 선물 3년물을 11만 7천 계약 이게 역대 최대 매수 기록 같은데요. 데일리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이 정도 네. 수익이었다는 거 어제.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뭐 배경은 이제 알겠는데 예.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지 좀. 이게 트레이더들이나 뭐 헤지펀드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 심리를 좀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글로벌 좀 유수기관 그런 트레이더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니까 헤지펀드가 새로 포지션을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매크로 헤지펀드나 요새는 그쪽에서 많이 시장을 주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선물을 통해서 파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목 금액을 늘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포지션을 구축했고 그 포지션을 한 그 전략의 드라이버는 뭐냐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한국을 비롯해서 그 타격이 큰 국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린 거기 가서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이제 따라오면은 거기서 돈을 벌자 이런 길목을 생각에. 지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예, 맞습니다.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네. 이건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물을 미리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미리 진을 쳐놓고 네. 금리가 또 떨어질 때 따먹겠다. 예, 수익을 맞습니다. 따먹겠다. 이 얘긴데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그 시나리오 되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 내리고 시장금리도 더 쫙 빠지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물론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적은 아니지만 그렇죠. 최대로 매수했으니까 네. 견이 나고 있으니까 시티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원래는 5월로 했다가 4월로 네. 이달에 네.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분명 어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내려야 되는데 방어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금리 지표라든 뭘 볼까요? 좀 이게 궁금해요. 뭘 그래서, 보고 금리 예. 인하를 결정하게 될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내린다면은 그건 성장률 하락 전망일 텐데 네. 이 하락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은도 성장률을 집계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망치를 발표하는 게 5월이에요. 음. 그래서 4월 금통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근데 4월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이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를 못할 거고 그때는 좀 더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그때는 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시티에서 그렇게 보고서를 낸 이유는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정책이 이대로 시행이 될 경우 이거를 가정해서 모델을 돌려봤더니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느니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경기 악화나 뭐 다른 변수가 아니라 불확실성 예,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더 강화될지 아니면 조금 완화될지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만 하는 협약에 의해서 어떤 뭐 협상에 의해서 바뀔지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건데 트럼프 관세 폭탄이 한국은행 4월 금리 인하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보면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근데 만약에 예정대로 25%를 부과한다면 지속적으로, 그죠? 이런 대외 리스크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일까? 아니면 또 돌이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스탠스를 가져갈까? 이걸 시장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더 신중하게. 예,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둘 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중앙은행도 최대한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파월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기자회견 때 루킹스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인플레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인플레가 지금 반등하는 건 맞는데 약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좀 간과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시각이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성장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은 루킹스루를 하다가 5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그때는 나름 논거를 갖추고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테니까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대선 시점이 우리나라 그 5월 금통이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한 3거래일 후에 우리나라 대선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거의 잡혔죠. 예, 5월 6월 29일에 금통이니까. 예, 예. 그래서 바로 그러면 6월 이제 3일 날 하게 되면 예, 바로 맞습니다. 직전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니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선 변수와 엮어갖고 금리를 내리면은 이게 대선 전에 내렸다. 뭐 그래서 파월도 12 한번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50bp 내렸는데 트럼프가 바이든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5월 전망 때 내리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예.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결정적으로 좀 더 넓게 보면 예.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2번 정도 인하할 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밝힐지 몰라요 이제 그것도. 예, 우리도 사실은 지금 2.75지만 이게 빠르게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행정부 속 사이드 생각이고 예. 경기 기재부라든가 그쵸. 이쪽에서는 경기부양 좀 하고 싶고 한국은행은 딱 보니까 이게 물가 지표도 봐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고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더 신중하게 가봐야 되겠다. 이 의견이 조금 이제 안 맞는 예. 상황이잖아요. 지금. 결국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지 예.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2%라는 그게 굉장히 약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아직 뭐 0.25bp씩 내렸다고 해서 3번씩 내려야 이제 2%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2% 금리 도달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컨센이 말씀하신 대로 2% 수준으로 낮아졌고 기존에는 한 2.25에서 끝날 거다 이번 인하가 그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럼 2%도 가겠네 하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금리가 오르겠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은 이제 가격이 또 저희 생각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그럼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금리 2%라는 얘기는 지금 기준금리보다 지금 시중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더 낮은 건데 기준금리 2%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금리 1% 초반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대로 그냥 대입해 보면. 네. 그죠? 지금 뭐 국고 50년 같은 경우에는 2.5% 밑으로 어제 떨어졌고, 아니 국고 30년 30, 금리. 그럼 30년 만기 금리가 30년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더 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고 아직 은행 금리는 뭐 저희 국고 금리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늦게 프리미엄 떨어지죠. 때문에 네. 예. 그렇긴 한데 상당히 낮은 건 맞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주담대 금리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예. 주담대 금리는 아마 창구지도에 의해서 좀 속도가 네. 다르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서 관세 충격 때문에 이제 아까 초두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 하단 전망에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 사례와 비교 아까 초두에도 좀 말씀하셨어요. 예. 2019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이렇게 막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대로 봐면 패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패턴을 한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모든 전략가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대화할 때 힘든 게 결국은 다 대화가 하나로 통일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맞아요. 참 과거 말씀하신 대로 1, 2때 트럼프는 그래도 좀 마일드하고 좀 사업가 기질 약간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던져놓고 빨리 이렇게 철회를 했는데 말만큼 하진 네,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이번엔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역질서 재편과 이 금융 시스템을 자기들이 손해 보는 거를 아예 바꿔버리고 싶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예. 하는 게 손해를 커버한다기보다는 혼란을 줘서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견해도 많아요, 사실은. 예, 미국도 그게- 좋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도 이게 보고서들을 보면 예. 결국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건 당면한 이거는 이걸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면 예. 주식시장은 상당히 호재잖아요, 사실은. 네. 금리가 내리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조달 비용이 적어지니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고 외국인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예, 맞습니다. 종목과 물론 주식을 좀 얘기하기는 좀 약간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 이 금리 하락기의 주식시장의 변화 종목이나 섹터에 특이하게 여기를 좀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금융주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종목을 정확히 보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배당받는 거를 뭐 현금
현재 가치로 땡겨갖고 다 더한 게 주식의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식 가격은 오르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워낙 커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대로 시소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상황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노출도를 늘리는 게 그게 낫고 시스템에 대한 위험은 줄이는 차원에서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뭐 S&P 500 지수나 이런 ETF를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으로 좀 하고 그리고 그 하락 리스크는 약간 변동성 지수나 아니면 채권 비중을 늘려서 좀 해지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불확실성의 시대에 예. 주식시장의 대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금리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그만큼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갈 룸이 커진다 예. 하고 여기에 반대로 지금 경기 침체를 관세 폭탄에 의해서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는데 예. 지표들이 낮아지면 어떻게 주식시장이 부양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맞붙는 거예요. 거시경제적인 차원하고 네. 수급적인 수급적인 차원하고 이렇게 맞붙는 거잖아. 맞습니다. 이게 누가 더 센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 금리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일단 금리 여건은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이제 경기 지표를 봐야 되는 차례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뭐 쏠린 거니까 채권하고 주식 둘을 이렇게 양분해 갖고 편을 든다면은 너무 채권 쪽으로 쏠려가고 빠르게 진행된 건 맞으니까 맞아요. 기술적 반등이 저쪽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건 맞는데 이제 하나 변수인 게 중앙은행이 예전하고 코로나 때랑은 좀 대응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나 이럴 때는 위기가 터졌네 모두가 동의하니까 우리가 돈 풀자 해갖고 확 풀었는데 금리 그렇죠. 낮추고 지금은 트럼프를 모르겠다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켜보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투자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장률 지표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성장 각 기관마다 한국은행 틀리고 기재부 틀리고 네. 민간 기관도 다르고 해외 기관도 틀린데 우리나라 성장률 올해 성장률 예측하는 게 지금 하단이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1.5%는 사실 제자리 걸음이에요 거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얼마인데요. 네.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들에 따라서 물가 지표들에 따라서 굉장히 물가 지표가 만약에 높으면 함부로 더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성장률 지표가 계속 낮아지는데 이대로 그냥 금리를 놔두기도 그래요. 네. 이게 딜레마 양상인데 우리가 이게 트럼프 파장에 의해서 지표와 시장과 이런 게 다 예측이 다 얽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단기별로 잘라서 예측을 해주고 진단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네. 뭐 제가 해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금리 인하기의 주식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전통적인 반응들이 있잖아요. 금리 시장과 이제 코릴레이션이냐 아니면 그 정합성이 어느 정도냐 강도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명백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논한 상태인데 네. 과거의 주식시장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하 기대가 빨리 반영되면 보통 중단기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커브는 이렇게 서버리거든요. 커브가 이제 만기별로 이제 수익률 차이라서 보통 만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돼 있다가 이게 올라버리면 이게 쭉 내려가면서 커브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스티프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에는 좀 약간 부양 효과처럼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침체 초입에는 이게 중단기 금리가 확 내려버리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이 될지 여기서 실제 액션이 따라올지 액션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또 커브는 이렇게 플랫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여기 하고 장기 금리가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장기가 약간 성장 전망 이런 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가에는 좋지 않고 커브가 이렇게 플랫되는 상황은 그래서 지금의 스티프 흐름이 얼마나 이렇게 가팔라지는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지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 투자 좀 많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채권 투자도 많이 해요. 예. 많이 하고 상품들도 많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노 기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시장 의견은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채권으로 오고 있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기관들이 잘 안 사는 그런 채권들, 좀 신용 등급이 낮고 이렇게 고금리 채권들을 개인들한테 그 막
좀 많이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뭐 지인들이거나 아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좀 저 같은 경우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위험적 예. 펀드로 갈 수 있는 예, 경기가 안 좋기 금리가 얼마나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5%, 6%, 7% 주는 채권도 살려고 회사채 그런 거 사야 되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만큼 또 신용 위험이 반영된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 포지션이랑 뭐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회피해라. 네, 회사채, 신용등급이 나은데는 회사채나 뭐 그런 것들을 금융채는 좀 조심하시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고약한 질문이지만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은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밀리면은 무조건 제 감정을 배제하고 샀거든요. 배제하고. 예, 그랬더니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 매수를 남는 돈이 있으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에는 그 시각엔 동의하지만 그 타임라인을 좀 길게 넓혀갖고 예전에 뭐 한 번에 30씩 이렇게 늘려서 ETF를 샀다면은 지수 ETF를 샀다면 이제는 한 10에서 5 정도로 이제 천천히 보면서 좀 시장을 자세히 보자. 그렇게 하고 그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중앙은행이랑 다 동의하는 거는 우리 잘 모르겠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피눈물 나요. 예, 맞습니다. 아침에 이게 열어보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네. 주식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찬스 아니냐. 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하 3층도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지하로 내려왔지만 네. 더 떨어질 수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또 음모론. 아.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러 주가를 눌러갖고 다시 뭔가를 여기서 끌어올리는 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믿을 건 못해요 사실은. 네. 그죠? 지금 노현우 기자가 얘기한 이 점을 교과서적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그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사실은.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채권 담당 간판 기자 노현우 기자와 격변하는 채권 시장 동향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